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발생 402일 만인 내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특검의 최종 구형이 나옵니다. 내란 수괴에게 적용되는 단 두 가지 형벌, 사형과 무기 가운데 특검이 어떤 구형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오늘 오후 3시부터 내란 특검팀은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참석자는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5명, 그리고 수사팀에 있던 부장검사 이상급 검사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건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 이 가운데 특검 측은 강제노역이 없는 금고형을 제외하고 사형과 무기징역 두 선택지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결심 전 마지막으로 열린 어제 재판에선 사실상 최종 의견 진술에 가까운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이 없었다며 무죄를 넘어 공소기각까지 주장했습니다. 수방사 병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폭행, 협박이 실행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그 대부분은 국회 경내로 진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나 하지만 특검은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군병력을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의 목적인 국헌문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관을 사실상 상당한 기간 동안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도 포함됩니다. 경고성 계엄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는 대통령 또는 행정부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긴급권까지 동원하여 정치적으로 경고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어제 재판에선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기고 노상원 수첩 속 내용을 추가로 반영한 공소장 변경도 허가됐습니다. 결심 공판은 내일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됩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자, 그럼 법조팀 차현진 기자에게 내일 결심 공판 관련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특검이 사형 구형을 할지는 궁금한데요. 지금도 특검팀 회의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금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뿐입니다. 그렇죠. 다만 특검은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선택지가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인데 특검은 가장 대표적인 내란죄 판례인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참고해 구형량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는 형법이 바뀌기 전이라 내란 우두머리 대신 내란 수괴라는 용어를 썼는데 검찰은 내란 수괴 혐의 피고인 전두환 씨에겐 사형을, 노태우 씨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으로 끔찍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전 씨에겐 내란 목적, 살인 혐의까지 적용된 건데요. 그래서인지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국면에서 단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걸 내란으로 볼 수 있냐는 논리를 펴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 씨와 노 씨의 내란이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 일으킨 쿠데타였다면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 성격이 있다는 점, 또 내란죄는 미수범까지도 처벌한다는 점 등은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힘을 실리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일 윤석열 피고인뿐만 아니라 김용현 피고인 비롯해서 내란 관련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있잖아요. 네. 이게 재판이 언제부터 또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됩니까? 네, 내일 결심 공판은 예정보다 40분 정도 이른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립니다. 네. 일단 변호인단 측의 증거조사부터 마무리한 뒤 특검 측의 구형 절차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네. 먼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뒤 이어진 일련의 내란 사태가 우리 사회에 어떤 피해 등을 입혔는지 의미를 짚을 예정이고요.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피고인별로 구형과 함께 구형 이유를 설명할 전망입니다. 특검 측 구형이 끝난 뒤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종 변론, 각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 이어집니다. 내란 사건 재판이 병합돼 피고인이 8명이나 되는 만큼 내일 결심 공판은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팀 차현진 기자였습니다. 내란 국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국군 방첩사령부가 결국 해체됩니다.
보안사와 기무사를 거쳐 방첩사까지 권력자를 위해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던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기존의 방첩사의 여러 기능은 다수 기관으로 분산되고 세평 수집이나 동향 조사 등의 기능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첩 잡고 반란을 막아야 할 방첩사 요원들은 12.3 계엄 당일 선관위 침탈과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습니다. 출동한 전 수사관들이 나중에 임무가 부여됐을 때는 그 3명에 집중하라라는 3명에 집중해서 개편안은 방첩사의 힘을 나누고 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현 국군 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합니다. 먼저 안보 수사 기능은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방첩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되 군인이 아닌 군무원 등 민간인에게 원장을 맡기도록 했습니다. 신원조사 등 보안감사 기능도 중앙보안감사단을 새로 만들기로 했고, 다만 인사첩보와 동향조사, 세평 수집 등의 임무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론냈습니다. 신설 기관에는 정보보안정책관과 민간 감찰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국회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현재 기능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자문위는 방첩사에 지나치게 권한과 임무가 부여돼 문제의 씨앗이 탄생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대통령 판단으로 원상복귀될 가능성도 있어 법률 제정도 함께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뒷배였던 보안사에서 기무사를 거쳐 안보지원사령부까지 줄곧 막강한 권력을 놓지 않았던 방첩사는 결국 내란의 책임을 지고 49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방첩사 해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국방안보정보원장 임명과 법 제정에 대해선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한 차례 영장을 돌려보냈던 검찰은 이번엔 전 씨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전 씨의 최측근 유튜버에 대한 영장은 다시 반려했습니다. 사회팀 연결합니다. 강은 기자 전해주십시오.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수사해온 경찰은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된 지 정확히 3주 만입니다. 1차 신청 당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던 검찰은 이번엔 즉각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의 최측근 유튜버 신혜식 씨에 대한 영장은 또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전 씨는 신앙심을 앞세워 추종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측근과 극우 성향 유튜버 등에게 자금을 전달해 법원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전 씨의 국민 저항권 발언이 폭동의 동기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가 저항권을 반복해서 강조한 게 법원 침입을 정당한 행위로 인식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전 씨는 또 지난해 7월 경찰 압수수색에 앞서 사랑제일교회 컴퓨터를 대거 교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긴밀히 교류해온 걸로 알려진 전 씨 측이 내란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강제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증거인멸 시도를 지적했고 또 전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차례 영장이 반려된 신 씨에 대해선 재차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만간 영장 심사를 열고 전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윤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요 당직 등을 인선했는데 이게 과연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히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했던 당대표의 인선이 맞나 싶습니다. 사과 입장과 쇄신한 발표 하루 만에 친윤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앉히고 최고위원회는 윤석열 탄핵에 분노를 느낀다던 인사를 지명한 건데요.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거와 단절을 공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방선거 공약과 입법 전략을 책임지는 정책위 의장에 삼선 정점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 법조인 출신의 의원님이시기도 하고 또 이미 여러 차례 당의 정책을 맡아오신 분으로서 적임자로서 판단.
정 의원은 대표적 친윤입니다. 부인상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통영까지 직접 조문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중도 온건파 김도읍 의원이 떠난 자리에 친윤을 새롭게 앉힌 겁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 처음으로 임명한 지명직 최고위원도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강한 최고위원이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 호남 지역 출신으로 외연 확장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최고위원은 지난해 2월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참석해 윤석열 석방을 외쳤고 보수 언론 유튜브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현직 대통령을 쫓아낸 그 결과의 후유증이 대한민국의 크나큰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이른바 김건희 옹호 기고글로 논란이 된 윤민호 중앙윤리위원장도 이변 없이 임명됐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르면 내일 윤리위를 열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한 약속이 무색하게 장 대표는 기자회견 하루 만에 당직 곳곳에 친윤과 탄핵 반대 인사 등을 임명한 겁니다. 당내에선 상식적이지 않은 윤리위원장, 극우 당원을 의식한 인사라는 비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대표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이라든지 어떤 성과가 별로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불안해하고 우려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여기에 계엄 사과를 성토한 강성 지지층 전한길 씨는 장 대표를 향해 윤석열 지지를 요구하며 엄포까지 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계파 갈등과 윤어게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살피고 있는 서울고검이 당시 수사 기록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 등 수상한 부분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이 나중에 문건을 급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당시 수사팀은 대체 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기록에 담았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구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회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가 수원지검에 수를 반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전지기사를 어제 소환한 데 이어 오늘은 김성태 전 회장을 불렀습니다.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 반입하신 거 맞으세요? 없어요. 이화영 부지사도 혹시 회유하려고 시도하신 건가요? 회유할 게 뭐가 있다고 회유를 합니까? 그런데 고검 TF가 과거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의 수사 기록에서 수상한 부분들을 찾아 관계자들에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의 연어회 술파티 날짜로 지목된 2023년 5월 17일 구치소에 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모두 수원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 기록엔 피의자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는 수사 과정 확인서가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이건만 있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경우엔 본인 서명은 없고 검사실 관계자 서명이 있는 수사보고 형태로만 면담이 기록된 겁니다. 출정 기록이나 출입 기록과 수사보고 속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도 포착됐습니다. 출정 기록상 이날 쌍방울 관계자들이 수원지검에 머문 시간은 저녁 8시 반까지였지만 수사 기록엔 오후 6시까지로 적혀 있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수사보고에는 변호인이었던 설조환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이 전 부지사 면담이 진행됐다고 적혀 있었는데 설 변호사가 청사에 들어온 시간은 거의 4시가 다 돼서였습니다. 이렇게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만 수사보고 형태로 남긴 기록은 5월 17일 직후에도 최소 4차례 더 있었는데 변호인 출입 기록이 없는데도 변호인 참여하에 면담을 했다고 기재돼 있는 등 오류가 계속해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고검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자 수원지검이 나중에 문건을 급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다음 주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많은 서류들이 작성되다 보면 사소한 오류 등이 있을 수 있다며 3년 전 조사를 두고 분단위로 왜 틀리냐고 묻는 건 표적 별건 감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문제는 앞서 보신 수상한 기록들이 감찰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는 연어 술파티 당일로 지목된 날의 수사 기록 등 이 사실관계가 다르게 기재된 내용 기록들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서울고검이 당시 수사팀의 형사소송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상한 수사 기록이 작성된 직후인 지난 2023년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전 지사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합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이 전 부지사는 옥중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입장을 뒤집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진술 세미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구속 뒤 약 1년 동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184회, 방용철 전 부회장은 125회, 이 전 부지사는 60회 수원지검에 불려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조사 기록인 조서 없이 수사 과정 확인서만 남긴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더구나 이 전 부지사 면담 조사의 흔적은 당사자 서명조차 없는 수사 보고 형태로만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사 대상자가 도착한 시각과 떠난 시각을 적어야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23일 출정 일지상 세 사람이 수원지검에 온 시각은 오전 10시 45분이었는데 수사 과정 확인서와 수사 보고에는 오후 2시에 조사가 시작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검찰 청사 안에서 오전에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는 셈입니다. 심지어 출정 일지 말고는 면담 조사 관련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 대북 송금 사건 2심 재판부는 조서 없는 대질신문이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전 부지사가 그런 일에 영향을 받았다고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 회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재판에는 이번에 드러난 수상한 수사 기록들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와 관련한 서류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고 이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TF는 2023년 5월 수사 기록에서 세 사람 구속기간 전반의 수사 기록으로 검토 범위를 넓혀가면서 당시 수사팀이 해당 기록을 재판에 제출하지 않은 게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정교 유착 문제를 수사할 통일교 특검 법안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걸로 보입니다. 신천지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검법 처리와 별개로 통일교 신천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체 규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통일교 특검 법안이 상정된 법사위에서 60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담긴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신천지 신도들 명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문서로 지난 2023년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가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통일교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어떻게 국민의힘을 침투해서 정치 농단을 했는지 신천지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수사에 신천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일교에서 전재수 의원이 돈 받은 부분 이것으로 촉발된 법안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민주당에서는 또 신천지 물타기를 했어요. 국회는 통일교 특검 법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지만 신천지가 포함된 민주당 안으로 특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검법 처리와는 별개로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합수본은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된 인력 47명으로 구성됐는데 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은 좌고우면 없이 실체 규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함 없이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합수본은 전재수 전 장관 등의 금품 수수 의혹과 대가성 여부 등의 수사를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또 신천지 의혹에 대해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했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에 초점을 맞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홍 전 시장은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로부터 들었다며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미국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쏜 총에 맞아 3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당국은 테러라며 정당 방위를 주장했지만 과잉 단속에 살인 행위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세관 단속 요원들이 도로를 가로막은 차로 다가갑니다. 요원 한 명이 운전석 손잡이를 거칠게 잡아당깁니다. 운전자가 차를 후진했다 앞으로 진행시키는 순간 또 다른 요원이 운전자를 향해 총을 발사합니다. 차는 방향을 잃고 몇 미터 구르더니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운전석에 있던 37살 여성은 머리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참극입니다. 사건 직후 미국 국토안보부는 희생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숨진 여성이 테러를 저지르려 했다는 겁니다. She then proceeded to weaponize her vehicle, and she attempted to run a law enforcement officer over. 트럼프 대통령도 운전자가 단속 요원을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차로 치었다며 자기 방어를 위해 운전자를 쏜 것으로 보인다고 숨진 자국민을 참극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정당 방위로 서둘러 매듭지으려는 발빠른 움직임으로 보이지만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곧바로 현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You're criminals!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방위라는 정부의 설명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Having seen the video of myself, I want to tell everybody directly, that is to ICE, get the out of Minneapolis. 날이 어두워지면서 추모 집회에 모여드는 인파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은 미국 시민권자로 불법 이민 단속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총격 장소가 트럼프 일기인 지난 2020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 현장 근처여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저항하지도 않는 미국 시민을 사살하는 초유의 사건은 무차별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펼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외국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대규모 이민 단속을 정책 우선순위로 추진해왔죠. 이번 사살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이민 단속국 요원을 걱정했습니다. 백승은 기자입니다. 새하얀 엄마인 37살 미국 시민이 사살당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국 요원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사건의 원인은 급진 좌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급진 좌파가 법 집행관과 이민 단속국 요원을 폭행하고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SNS에 쓴 것입니다. 그는 법 집행관들을 좌파 세력으로부터 지지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건 하루 전 이민 단속국은 미네소타에서 사상 최대 규모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만 명의 소말리아 난민들이 미네소타주를 장악했다며 강도 높은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벌어진 작전에서 이민 단속국 요원이 차에 탄 미국 시민의 머리를 총으로 쏜 것입니다. 미네폴리스 시장은 물론 경찰마저 문제되는 어떤 징후도 없었다고 했지만 책임자인 국토안보부 장관은 피해자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습니다. This appears as an attempt to kill or to cause bodily harm to agents, an act of domestic terrorism. 오히려 계속해서 범죄자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We're still out on the streets doing our work to get dangerous criminals off of the streets of Minneapolis.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한 이민 단속 총책임자로 복싱과도 같은 측근 크리스티 놈을 임명했습니다. 그는 장관 신분으로 폴란드까지 날아가 보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지원 유세를 할 정도로 트럼프를 대신해 그 진영의 인형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글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규모도 더욱 확대되고 무도하게 집행됐습니다. 놈 장관은 조지아 공장의 무고한 한국 노동자들을 체포한 뒤엔 계매 규칙을 알려준 좋은 기회였다며 필요하면 계속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석유 수천만 배럴을 가져오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판매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석유 판돈을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쓰겠다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미국이 자금줄을 쥐고 큰 돈을 벌겠다는 내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 나세용 특파원입니다. 거대한 선박에 접근한 헬리콥터에서 미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줄줄이 하강합니다. 카리브해를 지나던 파나마 선적의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비슷한 시각 미군은 대서양 공해에서도 러시아 국적 유조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미국은 납포한 두 선박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빼돌리는 그림자 선단이라고 했습니다. We are in the midst right now and in fact about to execute on a deal to take all the oil. They can't move it because of our quarantine.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한 방울까지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셈입니다. 이렇게 수출길이 막힌 석유를 미국이 도맡아 팔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베네수엘라 임시정부가 원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을 넘기기로 했고 곧 미국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체포 나흘 만에 석유 판매 절차까지 착수한 겁니다. It will be arriving here at home very soo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already begun marketing Venezuelan crude oil in the global marketplace.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시장 가격으로 판매한 뒤 판매 대금은 별도 계좌에 두고 미국이 무기한 통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익금은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We will control how it is dispersed in a way that benefits the Venezuelan people, not corruption, not the regime.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원유로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산 제품만 구매하기로 했다면서 미국 농산물, 의약품, 에너지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위한다면서도 석유로 번 돈마저 미국의 보탬이 되도록 쓰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민주주의로 전환할지보다 석유 수익화 방안에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내에서조차 마두로 축출이 트럼프 개인의 전리품 챙기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미국은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향해서도 연일 강경한 병합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덴마크와 협의를 하겠다면서도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며 베네수엘라 사례까지 들고 나섰는데요. 유럽은 핵심 동맹국인 미국의 난데없는 협박에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그린란드 매입이며 백악관의 군사력 활용 언급은 그저 협상용 압박카드라며 진화에 나섰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런데 갑자기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주 덴마크와 만나 논의할 거라면서 군사적 수단도 선택지라고 밝혔습니다. If the president identifies a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every president retains the option to address it through military means. 군사적 수단을 거론하면서 그린란드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외교로 안 되면 힘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여기에 베네수엘라 사례를 덧붙였습니다. We always prefer to settle it in different ways. That included in Venezuela. 덴마크는 격분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침략군에 대해선 명령이 없어도 즉각 발포한다는 교전 수칙이 유효하다며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란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은 선뜻 미국을 비판하지 못한 채 주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게 급선무인 상황에서 미국의 신기를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Le soutien et la participation américaine sont très importantes pour beaucoup de pays. 게다가 유럽은 러시아가 5년 안에 침공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안보 위협 속에 미국의 존재가 더 절실해졌는데 미국까지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진퇴양난에 처한 유럽이 제국주의자 트럼프를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동맹국마저 침탈하겠다는 미국의 일방적 태도에 러시아보다 미국을 먼저 상대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미국은 자국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를 병합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지금 그린란드에서 군사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70여 년 전 체결한 덴마크 미국 협정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어서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영토를 확보한다며 내세운 이유는 미국의 국가안보. We need Greenland.
from a national security situation. It's so strategic. Right now. 북극 항로 개척, 천연자원 접근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 러시아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에서 광범위한 군사활동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음껏 군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1951년 미국과 덴마크가 맺은 협정이 근거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그린란드 전역에 군사기지를 설치, 운영하고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습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이착륙 등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린란드 북서부에 ICBM 조기 경보와 미사일 경로 추적 등을 위한 우주기지 한 곳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그린란드 전역에 얼마든지 새 기지를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Why the U.S. really thinks it cannot achieve its security interests through dialogue with Denmark and Greenland, as has been the practice for more than 75 years. 그런데도 미국이 그린란드를 탐내는 건 상대국 동의에 기반한 군사적 접근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미국 영토로 확실하게 통제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린란드에는 막대한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히토류와 리튬, 석유, 천연가스 등 그린란드를 가지면 자원도 확보하고 중국과의 히토류 경쟁에서도 앞설 수 있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동맹국의 군사력을 쓸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안보가 이유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결국 군사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동맹의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데에는 그린란드의 막대한 자원 때문이 아니겠냐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물품 전체에 대해 일본 수출을 금지시키자 일본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걸 멈춰 세운 거라고 일축하며 일본은 중국만이 아닌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이피리 특파원입니다. 일본 열도 서쪽 끝에 위치한 요나구니 섬. 대만과는 불과 11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섬에서 레이더 기지를 운용해온 일본은 지난해 11월 대공 미사일 배치를 발표했습니다. 与那国駐屯地への配備を計画している中距離地対空誘導弾部隊、こちらは島の安全を守るための部隊であり 올해 일본의 국방 예산은 9조 엔, 우리 돈 83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10분의 1가량은 적 기지를 타격하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투입됩니다. 중국은 대만 유사시 자위대를 투입할 수 있다는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그리고 뒤이은 군사력 증강이 군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이른바 이중용도 물품 수출 통제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을 공격하려는 무기를 제조하는데 중국이 원료를 제공하는 게 이치에 맞느냐며 특히 히토류와 원자재를 통제한 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일본을 멈춰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에만 수출을 통제한 것이 국제 관행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그동안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한 건 국제 관행이었냐고 반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이 중국에만 위험한 게 아니라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나라라고 못 박았습니다. 日本右翼日益膨胀的核野心是日本军国主义死灰复燃的危险信号，对世界和平与稳定构成严重威胁。 이런 가운데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 측 항해 일수가 지난해 최다를 기록했다는 일본 보도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고유 영토인 갸오이다오를 지키는 것은 정당하다며 언행에 신중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중국이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지만 일본은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외교를 통해 풀거나 한국에 했던 것처럼 대중국 주요 수출품에 대한 규제로 맞서는 방안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녹록진 않습니다. 도쿄에서 신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도카이 지역의 경제단체장들이 모인 자리. 목줄을 죄어오는 중국의 위협에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中国向けの輸出の減少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ことで当然企業業績もですね、これはマイナスの影響になることは間違い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日本政府には事態がこれ以上エスカレートしないよう、さまざまな外交ルートを通じて丁寧な対話を重ね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중국이 점점 압박의 수위를 높여와도 일본이 고를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론 미국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만약 오는 3월 미일 정상회담이 실현된다면 이 자리에서 미국의 중재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と直接言葉を交わし、日米同盟の強固な連携を確認できたということは極めて意義深いものであったと考えております。 하지만 지난달 중국 전투기에 일본 전투기를 향한 레이더 조준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별거 아니란 식으로 회피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와서 갑자기 다카이치 총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2019년 한국에 그랬듯이 중국으로의 수출품을 규제하는 식으로 맞불을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통제한다면 반도체 산업 자립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계획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그러면 더 큰 보복을 감당해야 하므로 사실상 최후의 수단에 가깝습니다.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의 해법을 두고 일본의 정치원로 고노 요헤이는 하루빨리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오해가 있다면 푸는 노력을 해달라며 발언 수정을 포함한 총리의 추가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치켜든 주먹을 언제 내릴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 한 일본 언론의 표현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중일 갈등 속에서 일본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집계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우리 기업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죠. 2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2분기까지만 해도 위기론이 팽배했다가 불과 6개월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건데요. 전 세계적인 AI 열풍에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10월 AI 시대의 문을 연 엔비디아 젠슨 황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치킨을 먹으며 맥주잔을 부딪혔습니다. This is the best way to enjoy chimek. Yeah, of course. Wow. Welcome back. 이른바 깐부 회동. AI 칩을 생산하는 엔비디아에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친구를 맺자고 약속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약속이 실적,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잠정 집계된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20조 원. 삼성의 역대 최대치일 뿐 아니라 우리 기업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매출 93조 원 역시 국내 기업 신기록입니다. 작년 2분기 4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반토막 났던 실적은 3분기 12조 원으로 급반등하더니 급기야 역대 최대 기록까지 치솟은 겁니다. 역시 주역은 인공지능 AI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늘렸고 AI 칩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함께 데이터 센터 서버용 D램 수요까지 급증한 겁니다. HBM 시장만 좋았는데 AI 추론 시장이 열리면서 빅테크들의 메모리 반도체 확보 경쟁이 지난해 9월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또 AI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느라 PC나 스마트폰에 쓰는 범용 D램 생산은 줄였는데 그러자 범용 D램까지 가격이 오르면서 결국 수익은 더 좋아졌습니다. 기존 메모리에 AI 반도체 수요까지 폭증한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현실화되면서 벌써 올해 실적 기대감도 한껏 높아졌습니다. AI는 장밋빛 미래일 뿐 슈퍼사이클은 없다던 거품론도 다소 잠잠해진 듯합니다. 다만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면 원화로 환산한 매출이나 이익 규모가 줄면서 실적도 다소 낮아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진행 중인 세계 가전 박람회 CES의 올해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이고 AI와 결합한 로봇 기술이 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로봇에 일찌감치 공을 들여온 중국 업체들이 여러 로봇을 선보이며 특히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로봇 산업은 어디까지 왔고 또 중국은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 건지 현지에서 지윤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빨간 장갑의 로봇이 상대를 향해 연신 주먹을 뻗지만 팔이 너무 짧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다 역습. 발길질을 맞았지만 쓰러지지 않고 균형을 잡습니다. 탁구대 앞 탁구공을 연신 받아치는 로봇. 빠르게 날아오는 공을 정확히 인식해 손가락으로 움켜쥔 탁구채로 받아칩니다. 카지노 딜러처럼 얇은 카드를 한 장씩 집어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로봇이 제 셀카도 찍어준다고 하는데요. 로봇 혼자 편의점도 운영합니다. We can have lower overhead so we can pass on the savings to our consumers. 이렇게 로봇 있는 곳마다 관람객들이 많아서 지나다니기도 힘든데요. 그만큼 올해 CES 최대 화두는 로보틱스입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는 피지컬 AI. 로봇 기술은 어디까지 왔을까? 무리 없이 뒷걸음질을 칠 정도로 걷고 뛰는 큰 동작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람과 같은 손동작. 살짝 눌러도 찌그러지는 과자 봉지를 짚고 엄지와 다른 손가락들을 차례로 붙였다 뗄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물론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 대응하는 건 아직 익힐 게 많아 보였습니다. 권투 심판이 상대인 줄 알고 덤비는가 하면 우유를 꺼내는 것만 집중하다 물컵을 쓰러뜨리는 실수도 목격됐습니다. The robots are becoming practical, and that's where they're really going to be economically important. 현대자동차가 공장용 로봇 아틀라스를 깜짝 공개해 큰 관심을 끌긴 했지만 로봇 전 시장 대세는 중국 업체들이었습니다. 권투 로봇 가격은 약 700만 원, 물량 공세로 값을 내렸습니다. 또 일찌감치 공을 들여온 만큼 동작과 기술도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다리를 단 로봇 청소기가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소할 정도였습니다. Chinese robots, they are just really taking over the market, not just by the price point, but also because of the quality and precision. 이번 CES를 통해 인공지능, 특히 로봇과 같은 피지컬 AI는 산업계 전면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중국이 앞서고 있다고 해도 절대적 강자는 없는 상황. 전 세계 각국 기업들의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머무르고 있죠. 자,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출국했다던 김 의원이 앞서 보신 미국 라스베가스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준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 금품수수 관련 고발장 접수 이틀 만인 작년 12월 31일 출국해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계획한 개인 일정이라면서도 무슨 일정인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도 개인 사정으로 출국했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김 시 의원이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체류 중인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6일 김 시 의원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MBC가 확보한 사진을 보면 김 시 의원은 흰색 모자와 검정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엄지손가락을 올린 채 한 대기업 간부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목에 건 출입증에는 영문 이름과 함께 서울시 소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MBC는 김 시 의원이 서울시 산하기관을 통해 CES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현재 CES에서 서울관을 운영 중인 서울경제진흥원은 참여기관이 건넨 명단으로 등록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빼고 18개 기관인데 그중에 한 참여기관에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어느 기관인 거죠? 서울관광재단이요. 서울관광재단은 김 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피감 기관입니다. 재단 측은 김 시 의원 요청으로 연결만 시켜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시 의원은 라스베이거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한 유명 한식당에서 함께 간 측근, 가족과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당시 김 시 의원이 촬영된 사진을 입수해 해당 식당 내부 인테리어를 비교해보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도 측근, 가족 등과 함께 사실상 외유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시 의원은 MBC 취재진에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6일부터 CES에 참석했다면서 5일까지는 한국에서 어린 조카들과 오래전 계획한 겨울방학 여행을 함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녀를 만나러 출국했다는 기존 해명에 대해선 미국 거주 중인 아들 내외는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산책하던 50대 여성 주변으로 갑자기 80cm 길이의 화살이 날아와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쇠촉이 달린 화살은 여성을 불과 2m 정도 비껴갔는데요. 김주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공원 주차장. 주차된 차량으로 다가간 두 남성이 트렁크에서 길쭉한 장비를 꺼냅니다. 한 명이 먼저 활 시위를 당기는 자세를 취해 보이고 다른 한 명도 뒤따라 거들더니 공원 쪽을 향해 활을 겨눕니다. 잠시 뒤 112 상황실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근처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무언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에 놀라 쳐다봤더니 자신의 옆에 화살이 날아와 꽂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돌 같은 게 탁 부딪히는 같은 그런 강한 소리가 나서 하면서 불러봤는데 옆에 화살이 있었어요. 그냥 겁나서 얼른 강아지를 안고. 화살은 공원 건너편에서부터 날아와 산책하던 피해자 바로 근처에 화단에 꽂혔습니다. 발견된 화살은 길이 80cm에 끝에는 날카로운 쇠로 된 촉이 달려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불과 2m 거리에 화살이 떨어졌는데 사람이 맞았다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맞을 수도 있는 위치에 활을 쐈다는 거는 응당한 처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총포법상 허가가 필요한 석궁과 달리 일반 양궁 장비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활을 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연말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선 종무식을 열고 단체장이 부서를 돌며 수고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곤 하는데요. 지난 연말 일부 지자체 종무식에서 단체장에게 경쟁적으로 과도한 이벤트를 펼치는 기묘한 장면도 펼쳐졌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전북 남원시청. 최경식 남원시장이 한 부서에 들어서자 숨어있던 직원들이 종이를 들고 차례로 일어섭니다. 최 시장은 웃으며 박수를 보냅니다. 또 다른 부서에선 부서장의 선창으로 시장의 용기, 실력, 리더십을 칭찬하고 시민 곁을 지키기 위한 리더십 6 사랑합니다. 시장에게 고마운 한상이란 상을 주고 손수 만든 것 같은 목걸이를 걸어주는 부서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별로 경쟁이라도 하듯 진행된 남원시의 종무식 영상은 최 시장의 SNS에 올라왔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삭제됐습니다. 남원시청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감사 이벤트라고 밝혔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거부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야위직들 그냥 금편한 게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시켜도 딱히 불법은 아니니까 저항을 못하는 거죠. 전주시의 종무식에도 구호와 팻말이 등장했는데 청사 입구에서 시장님을 영접해달라, 로비 앞에서 시장님을 환영해달라는 세세한 협조 요청이 각 부서에 전달됐습니다. 통수님 불자, 이거 좀 하자 이러는데 이거 안 할 수가 없죠. 자기 부모한테도 그렇게 안 하는데. 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조직 구조에 연말 승진 인사철까지 겹친 현실. 보이지 않는 가치죠. 시장님을 위해서 공무원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한 공직사회고. 과도한 종무식을 두고 공직의 본질을 훼손하는 구태가 아니냐는 내부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MBC는 쿠팡 물류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16,000여 명이 이른바 P&G 블랙리스트로 관리돼 왔다는 사실을 2년 전 처음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배송기사인 쿠팡 친구 채용 과정에서도 별도의 블랙리스트가 운영됐고 쿠팡이 이 명단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주혁 노동 전문 기자입니다. 쿠팡의 P&G 블랙리스트. 노동자뿐 아니라 언론인, 국회의원까지 무려 16,000여 명을 재취업 제한 대상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특검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쿠팡 배송자 회사인 CLS에도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쿠팡 채용 담당자가 헤럴드 로저스 등 경영진에게 보낸 내부 메일입니다. 제목은 쿠팡 친구 채용 과정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문제. 블랙리스트 대상은 고령자, 운전테스트 태도 불량자, 해고 이력자 등입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CLS가 직고용하는 쿠팡 친구에 지원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겁니다.
쿠팡맨 하다가 계약 종료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채용을 못했으니까. 쿠팡은 이 명단의 위법 가능성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가 근로기준법 제40조, 즉 취업방해 금지 조항에 위반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고령자를 재취업 제한으로 적시해 분류한 것도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럼에도 쿠팡의 선택은 중단이 아니라 대응이었습니다. 문건에는 블랙리스트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이 있는지 외부 로펌인 김앤장과 함께 추가 검토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과의 법률 대응이 성공한 걸까? 최근 5년간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신고는 19건. 노동부는 이 가운데 17건을 행정 종결했습니다. 검찰 송치 0건, 압수수색과 근로감독 역시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내부 문건으로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쿠팡 측은 해임된 임원의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재작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기가 충돌했던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탑승객 전원이 생존했을 거라는 시뮬레이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콘크리트 둔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먼저 이준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항공기는 가창오리대가 엔진에 충돌하면서 활주로에 랜딩기어 바퀴도 내리지 못한 채 가까스로 동체 착륙했습니다. 사고 당시 항공기는 시속 374km로 활주를 시작해 12.9초 동안 1157m를 달린 끝에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당시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살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둔덕이 없었거나 부러지기 쉬운 방위각 시설이었다면 사고기는 640m를 더 달린 뒤 정지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0m 높이의 공항 보안 담장을 뚫고 인근 논밭으로 미끄러져 나가 16.5초 뒤 멈췄을 거란 예측입니다. 이 경우 승객들이 느끼는 충격량은 자동차를 타고 급가속할 때 충격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콘크리트 둔덕이 있을 때보다 충격량이 6% 수준에 불과해 중상자도 없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든 부러지기 쉬운 구조가 아니라면 승객 전원은 중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참사 당시 사고기는 둔덕과 충돌하고 0.3초 만에 폭발과 화재가 동시에 발생해 미국 연방교통국은 생존 가능한 사고로 분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용역 보고서가 확정된 최종 조사 결과는 아니지만 콘크리트 둔덕이 결정적인 참사 원인이었을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의뢰한 이 연구 용역 결과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 시설이 규정상 위배되는 부분이 없었다고 설명해 왔는데요. 국토부가 최근 국회에 국정조사 자료를 내면서 참사 발생 1년이 지나 처음으로 규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사고 당시 국토부는 규정상 위배되는 부분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정을 적용해서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개선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할 당시에는 당시 건설 규정에 의하면 규정에 맞는 시설이었습니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할 때부터 콘크리트 둔덕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둔덕 개량 사업을 하면서 이를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개량공사 입찰 공고엔 부서지기 쉬운 구조 확보 방안 내용이 포함됐지만 2023년 실제 진행된 공사에선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튼튼하게 둔덕 상부를 약 30cm 자르고 그 위에 두께 30cm의 상판까지 올렸습니다. 해안가이기 때문에 침수나 집안 약화의 우려 때문에 상판을 올린다는 그런 시도로 추측이 되는데 사실 납득이 되질 않아요. 국토부는 처음으로 규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최근 국회에 국정조사 자료를 내면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 안전운영 기준에 미부합했고 2020년 개량 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부러지기 쉽게 개선해야 했다고 밝힌 겁니다. 콘크리트 둔덕이 왜 이렇게 설치됐는지 정부가 잘못을 인정한 만큼 경찰 수사와 책임자 처벌도 탄력을 받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국회는 다음 주 15일부터 국정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부상으로 얼룩졌던 지난 시즌을 뒤로하고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하며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책임감을 갖고 WBC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명로 기자가 전합니다. 작년 11월 대표팀 평가전, 일본의 이바타 감독은 경계 대상을 묻는 질문에 출전 명단에도 없는 이 선수를 꼽았습니다. そこにね、キム・ドヨン選手も今回怪我できて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いった選手が入ってくるっていうところでは非常にね強力打線だなと思ってます。 그리고 김도영은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기본적인 근력 운동부터 캐치볼에 타격 훈련까지 이미 지난달부터 기술 훈련에 돌입해 내일 WBC 대표팀의 사이판 캠프에도 합류합니다. 국가대표 중에서도 WBC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캠프만 뽑힌 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지난해 세 차례나 부상을 당해 단 30경기 출전에 그친 김도영. 몸 상태에 대한 의구심이 따라붙으면서 WBC 참가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오히려 부상과 재활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몸 관리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번에 다치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유연성뿐만 아니라 순간 근력, 유연하다고 해서만은 다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서의 근력을 너무 주면서 겨우내 두문불출하며 오직 훈련에만 매진해온 김도영. 역사를 만들었던 2024년 그 이상의 모습을 WBC 대표팀 훈련 캠프부터 보여줄 생각뿐입니다. 일단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팬분들이 저한테 바라는 모습을 뭔지 잘 알았고 높은 수준으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 선수가 말레이시아 오픈 3연패를 향한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이틀 전 새해 첫 경기에서 진땀승을 거두고 16강전에 나선 안세영. 오늘도 초반은 쉽지 않았습니다. 2017년 세계선수권 우승자 오쿠하라를 맞아 좀처럼 리드를 잡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 플레이가 흐름을 바꿨습니다. 상대가 몸을 날려도 대응할 수 없을 만큼 기습적인 방향 전환으로 점수차를 좁혔는데요. 결국 상대의 범실을 유도해 1세트를 가져오는 안세영. 2세트는 완전히 일방적이었습니다. 타이밍을 뺏는 드롭샷을 시작으로 집요하게 대각을 공략해내며 연속 11득점. 37분 만에 승리를 따내며 대회 3연패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좀 걱정도 많이 했고 압박감도 조금 있긴 했었는데 내일은 없고 그냥 오늘만 생각하면서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MBC 예능 신인 감독 김연경을 통해 프로에 진출한 정관장의 인쿠시 선수. 높아진 인기와는 달리 수비 불안으로 요즘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혹독한 연습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송기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 시즌 V리그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데뷔전. 입단 후 홈 평균 관중까지 증가할 정도로 리그 흥행을 이끌고 있는 몽골 출신 인쿠시는 요즘 머릿속엔 온통 이 생각뿐입니다. 첫 번째는 리시브 범실 안 나오게. 리시브 불안에 약점이 노출되면서 상대 서브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또 때릴 거야. 고민하지 마. 자신 있게 해라. 자신 있게 해야지 실수를 해도 성장할 수 있는 거야. 훈련 때도 수비와 리시브 연습이 집중되고 부족하면 밤까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결과 지난 경기에선 처음으로 리시브 실패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리시브 실수 하나 해도 이제 저기서 쫄지 않겠다. 말도 안 되는 실수해도 이제 어떻게든 저도 득점 내려고. 수비가 안정되면서 장기인 공격도 살아나 흥국생명전에선 데뷔 최다인 16점을 올렸습니다. 특히 김연경 감독의 불호령에 영감과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스톱! 이 앞에 누구야? 세터요. 인쿠시! 어디 때려야 돼! 어디 때려야 돼!
세터 주게 브로킹이 낮으면 저쪽으로 그냥 계속 때려야지 이제 넘어왔다 싶을 정도 때려야지 약간 그. 배구만 바라보고 한국에 온 지 벌써 4년. 처음으로 경기장에 오실 부모님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인기 스타 됐다고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냐고 물어보고 오는 그 경기 날에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테니스 세계 1위 스페인의 알카라스가 한국을 찾아 뜨거운 환대를 받았는데요. 모레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 2위 시너와의 맞대결도 기대가 됩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강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고드름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8.2도, 고성 향로봉은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내일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부턴 비교적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한파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밤부턴 북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차츰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엔 곳곳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한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고 15cm 이상, 경기 동부에 최고 8cm, 서울에는 1에서 3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해기차로 인해 눈구름이 만들어지겠고요. 호남을 중심으로 대설 경보 수준의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낮 동안 중부를 중심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밤부터 해안 지역은 바람이 차츰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5도, 춘천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겠는데요.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